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위기감 고조, 미국 금리 인하 시기 불투명 등 다양한 악재 등장해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된 하루였습니다. 불확실성 변수가 부각되는 시점에서 어떤 기회들을 포착해 나가야 할지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네, 연속성 있게 시장을 이끌 주도주를 만나보는 시간 투데이 한경 원픽입니다. 불확실성 변수 부각으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된 하루, 투데이 한경 원픽은 유가 5거래일 내 최고치, 사우디 수주 젯팟, 중동발 위기와 기회입니다. 네, 중동 확전 위기감 속에 국제 유가가 작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업체가 사우디에서 10조 원에 가까운 사업을 수주하면서 중동분 기대감에 불을 지폈는데요. 약재장 속에서도 석유, 해운, 건설주들이 들썩였습니다. 네, 투데이 한경 원픽, 중동발 위기와 기회,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중동 확전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다시 상승세에 올라탔습니다. 석유와 해운주 등이 들썩이고 있는데 중동 확전 이슈와 유가 상승, 아무래도 불확실성 변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악재로 여겨지는데요. 지정학적 위기와 유가 상승, 어떤 점은 경계하고 어떤 점은 기회로 보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예, 만약에 지금 최근에 기사로 한번 보셨을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이제 시리아 수도 이제 다마스쿠스에 있는 주재 이란 영사관의 이제 공격으로 혁명 수비 때 사령관 포함해서 13명이 죽었다는 거. 이걸 가지고 굉장히 이란에서는 비난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혹시 확대전으로 될 게 아닌 거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 있습니다. 늘 아시는 것처럼 이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지정학적이 발생한다 하면 무조건 유가를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유가의 상승은 이게 옛날 같았으면 그래도 쉽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래도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최근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물가 고용 맨날 체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올라간다면 물가 압력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매크로적인 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우려감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그 이란이 지원하는 그쪽이랑 이제 대전했지 이렇게 직접적인 타격은 없었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불안감을 좀 고조시켰고요. 아마 정치적인 것도 분명히 가겠지만 서방 쪽에서는 결과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사실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면 정말로 국지적이 된다? 이거는 우려고 사실상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쪽에 있는 호르무즈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해협이라든지 운송에 대한 부분이 끊길 거고 유가에 대한 상승이 압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만약에 운송이라든지 이런 쪽이 어렵다라고 하면 공급 이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물류가 어렵다면은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기대라기보다는 일부는 있겠죠. 운임지수가 올라가서 해운주들이 상승하는 이런 주가에는 잠깐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악재만 보이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우려감은 커진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유가 상승이 곧 물가 압력으로 다가올 거고 통화정책 전환 속도에 좀 영향을 주고 그게 또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사우디에서는 사상 최대 수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수주 성과는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보실지 그리고 향후 사우디양 수주 확대에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유가가 지금 이제 고유가가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중동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아시는 것처럼 그 매년 코로나 각 터졌을 때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뭐 마이너스 선물이 마이너스 유가까지 가서 굉장히 우려감이 컸었던 때가 정말 몇 년 전, 10년 전도 아닌 뭐 몇 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뭐 80대에서 계속 있고 여기서 더 올라가는 뭐 이러한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동의 재정은 좀 튼튼해졌다라고 할 수 있고 어차피 중동 석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옛날에 이제 뭐 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향후에 보면 뭐 없어질 거라든지 축소될 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중동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신재생도 오히려 투자하고 전기차도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사우디 이렇게 이제 오일머니로 인해서 쌓여져 있는 뭐 재정이 뭐 큰 수주로 이제 연결된 것 같고요. 뭐 오늘 뭐 기사를 보셨겠죠. 주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이제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삼성 ENA가 60억 불을 수주를 했고요. GS건설이 이제 12억 불을 수주를 했습니다. 총 해서 거의 9조 가까운 뭐 9조가 넘는 수주를 했던 부분은 굉장히 크다라고 근래에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과거에 봤더니 가장 큰 게 뭐냐라고 했더니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바카라 원전이 191억 불이었었고요. 그리고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가 77억 불입니다. 그런데 이게 9조 2천 한국 원화는 이제 9조 2천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이 사우디에서는 여태까지 한국 수주에서는 좀 가장 컸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기대감을 가져왔다라고 보고 주식시장에는 전 개인적으로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단기적인 효과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약간의 순풍이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약세장 속에서도 해운, 석유주가 들썩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흥하해운, 뭐 대한해운, 그리고 흥구석유 등이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그래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기 테마로 보고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일단은 좀 더 따라가 봐도 좋을까요? 우선은 저는 이제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면 짧게 대응해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국지전으로 된다, 정말로 확전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시장 충격은 전체적으로 있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뭐 해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의 상승은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우려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이제 벌써 몇 달 전 얘기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가 되면서 해운주들이 상승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러한 반복 효과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해운주가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최근 뭐 며칠 전이었는지 뭐 미국 볼티모어 교량 사고도 결과적으로 다음날 조선주 빠지고 그리고 해운주들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해운주 빼고는 딱히 이제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유가가 급등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마진을 먹을 수 있는 정유주라든지 석유주도 네. 관심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매크로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짧게 대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석유주나 정유주는 마진 증가 기대감이 있지만 그래도 좀 불확실성 때문에 짧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네, 또 오늘 해운 석유주의 강세 속에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방산주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인적 분할 추진 검토 소식에 급등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회사 측에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후 들어 하락폭을 줄인 점은 좀 다행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전략 세워가면 좋을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게 저는 이제 지정학적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되게 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방산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인적 분할이라든지 이러한 이렇게 이번에 형제 삼형제에 대해서 나누는 부분 이러한 게 막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를 갖고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방산 전체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호재라고 보고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 때문에 급등락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전쟁이 끝났다. 그럼 다시 주가는 단기적으로 이게 빠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갑자기 뭐 잘 해결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 전쟁도 끝난다라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방산주에 대한 하락은 일시 있을 수 있을지언정 불안감은 계속되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부분은 안 늘릴 수 없어 보입니다. 국방비는 전체적으로 전쟁이 끝나더라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경제 상황 모든 상황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뭐 인적 분할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면 전체적으로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매수 접근으로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이슈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있긴 하겠지만 방산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중동 확전 위기감 고조 속에 사우디에서 또 호재가 날아들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72억 달러 규모로 사상 최대 수주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에 이번 수주에 이름을 올린 GS건설을 중심으로 건설주들도 좀 약진을 했는데요. 사실 건설주가 오랜 시간 좀 소외되어 있었고 뭐 재건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뭐 수주 등 그런 산발적 이슈에 깜짝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좀 깜짝 반등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직접 수주에 성공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속적인 반등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우선은 또 말씀드리면 이제 좀 반짝이지 않을까라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 이유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그동안 워낙 많이 하락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호재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약간 뭐 반등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선거 전이라 그런지 이게 좀 민감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이러한 뭐 이게 정부 오늘도 대통령실에서 이제 발표를 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뭐 국방이라든지 수주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사실 국방은 그동안 굉장히 보완적인 거거든요. 작년에 이제 사우디 뭐 천공 수주했을 때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이거는 약간 지금 현 정부에 있는 걸 좀 약간 드러내고 싶었던 인식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좀 민감한 얘기이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런 게 이제 좀 약간 부풀리지는 않겠고 사실에 근거하긴 하겠지만은 좀 언론이 좀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익으로 다가온다. 지금 42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거든요. 공사 기간. 사실상 이게 순차적으로 이제 이익으로 다가오고 어떻게 이 비용 처리하냐 그리고 계속 매크로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이익으로 크게 작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다만 기대하는 거는 추가 수주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결과적으로 추가 수주가 나오지 않는다면 주가는 약간 되돌림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중동발 위기와 기회 속에 황제수 지점장의 최선호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하나도 얘기했지만 이제 방산주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LIG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 수주랑 올해 수주가 아직 뭐 증권사 추정치를 보면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올랐던 상승폭만큼 쭉 오를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뭐 추가 수주가 있지 않는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질 요인보다 올라간 요인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끝났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죠. 또 기대감이 사라졌다라는 것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줄일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방산 수준은 계속 뭐 올해 작년하고 비슷할 뭐 기업마다 다르겠지만은 뭐 환경이 좋아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데이 안경 원픽 유가 5개월 내 최고치, 사우디 수주 잭팟, 중동발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황제수 지점장의 원픽 LIG 넥스원까지 만나봤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와 수주 이슈 속에서 개별 종목들의 모멘텀 연속성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에 참견 시간입니다. 자, 포트에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점검 내용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이 적극적인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그리고 궁금한 내용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30대 여성분이시고요. 수연님이신데요. 투자 자산은 2,200만 원으로 거의 100% 가깝게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등 총 7개 종목으로 분산 투자돼 있고요. 최근에 수급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가 35%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인 수연님의 포트를 함께 분석하고 정비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차장,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수연님의 포트폴리오 총 7개 종목으로 삼성전자에서 풀무원 또 현대백화점까지 최근 시장의 주도주에서 소외주까지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가장 높은 비중인 삼성전자가 수익을 기록 중인데 비중이 적은 종목들은 손실폭이 꽤 커서 좀 아쉬운데요. 수연님의 포트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하실지 두 전문가의 포트의 참견 점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박현상 차장께서는 70점, 김성훈 이사께서는 80점 주셨는데요. 차장님은 70점을 주셨습니다. 30점의 마이너스 요인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원래 마음속에서는 한 50점 드리고 싶은데 조금 높게 주셨네요. 높게 드린 이유가 삼성전자 매수 단가가 7만 5천 원 정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7만 5천 원대의 단가는요. 대부분 분들이 팔고 싶어 하는 자리입니다. 여태까지 올라올 때.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의 우리 속삭임과 좀 떨어질 것 같아, 많이 올랐어 이런 것들을 견디시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저는 20점의 추가 점수를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뭐 현대백화점이나 코리아서키트 같은 종목들은 사실은 2달 전, 3달 전, 즉 트렌디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트렌디한 종목의 특성상 그 트렌드가 좀 지나가면은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손절 안 한 거가 일단 마이너스에 되는 부분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찌됐든 저는 그래도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어느 정도의 좀 비중이 있는 매매는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나누기만 하면은 솔직히 수익이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삼성전자로 수익 난 점은 일단 축하드리면서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길게 홀딩하고 계신 인내심에 좀 점수를 주셨고 트렌드했던 종목들의 그 손절 타이밍을 놓친 점은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님은 80점으로 차장님보단 다소 조금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요. 다른 투자자분들도 참고할 정도로 잘했다고 칭찬해 줄 만한 포인트 어떤 점 있을까요? 네, 일단은 테마주가 없습니다.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상담을 요청을 하실 때 이렇게 포트폴리오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테마주들을 최고점에 몰리셔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테마주들이 이제 거의 없죠.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비중이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한국금융주주 같은 종목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은 점수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물론 이제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 자체가 상당히 적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점수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역시나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손실률이 크다라는 것은 적당히 끊어낼 때 끊지 못하는 점인데요. 역시 이것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흔히들 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잘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이 높은 점 그리고 우량주 중심으로 테마주가 없는 점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박권 앵커가 오늘도 투자자분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했는데요. 수연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요? 네. 자, 오늘도 수연님과 함께 오후에 즐거운 주식 투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30대 여성분이시고요. 수연님은 이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지만은 또 투자에 있어서는 아주 신중한 분이십니다. 자, 수연님은 포트 운영의 기본 원칙을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하자 하고요. 시대 흐름에 부합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종목을 골라서 매수를 하고 손절 없이 최대한 홀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익으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잘 매도하지 않는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포트를 보면은 최대한 이제 홀딩이기 때문에 코리아 서키트처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도 22,000원까지도 올랐었는데요. 반대로 파트론이나 풀먼 같은 종목은 또 손실폭이 큽니다. 자, 그래서 박현상 차장, 네. 자, 수연님의 이 포트를 보면서 이런 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1번, 2번 좋은데 3번 안 좋습니다. 네. 손절 없이 최대한 홀딩. 이거 말씀 좀 드려보는데 저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제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매매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손절이 그냥 밥 먹듯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밥 먹듯이 손절을 하냐면은 그 다음 기회를 내가 갖기 위해서 손절을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전화를 오셔서 저한테 하는 말씀은 저 사고 싶은 거가 널렸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산다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시장이 조정받을 때 좀 이뻐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 없는 투자를 하시면은 제가 보기엔 안 된다. 이거는 대전제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요. 코리아 서킷 한번 말씀 좀 드려볼까요? 개별적인 종목의 느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50% 수익이 났는데 비중이 6%예요. 2,2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예요? 6만 원 수익입니다. 그렇죠. 50%와 수익이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게 지금 수익 그 비중이 너무 작아 버리면은 이것을 왜 50%까지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지? 뭘까요? 작으니까 둔 거죠,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매매를 할 때 좀 내가 일종의 결이 좀 있어야 됩니다.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다 압니다.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런데 좀 작은 종목들을 좀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은 큰 의미가 없어진다. 왜냐면 이러면은 신경만 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는 한 10% 정도 비중 정도는 채우셔야지 좀 수익이 날 때 조금 더 수익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유의미한 계좌의 포트에 나온다라고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는 손절은 필수다. 손절 없는 투자는 없다. 이런 말씀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현님께 포트에 참견해서 좀 궁금한 점 여쭤봤는데요. 현재 가장 비중 높은 삼성전자를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첫 번째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비중이 높은 한국금융지주 밸류업을 믿고 기다려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풀무원 현재 40% 가까운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궁금증을 남겨주셨고 마지막으로 수익이 쌓여가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매도 시점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수현님이 삼성전자뿐 아니라 삼성전자 우선주 종목도 보유 중이신데 어제도 저희가 삼성전자의 그 10만 전자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다소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이사님이 보시기에 어느 가격대가 수익률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실까요? 네, 뭐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10만 원 정도는 일단 조심스럽게 우리가 열어두고 삼성전자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로는 자, 일단은 간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거의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이 디램 사이클 자체는 역시나 사이클 산업 아니겠습니까? 사이클이 안 좋을 때는 하염없이 뭐 1년이고 2년이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1년이고 2년이고 주구장창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디램 사이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디램 사이클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사이클이 과거 대비 얼마나 길게 갈 것이고 얼마나 더 많은 디램이 필요할 것이냐가 중요할 텐데요.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성형 AI 시대가 돌아왔다는 것이죠. 과거 대비해서 하나의 스마트폰이 생성형 AI가 들어가게 되는 디램 탑재량이 과거 대비해서 3배에서 4배 이상 더 들어가게 되고요. 낸드 탑재량 역시 50% 이상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이 되면 디램 탑재량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뭐 온갖 가전기기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대비해서 이번 사이클의 디램 사이클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탑재되는 디램 수요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근 들어서 여러분 이번 주 들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흐름 보시게 되면 어떤 게 더 강하다고 느끼시겠습니까? 근데 삼성전자 흐름이 더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죠. 왜냐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디램 라인이었다가 HBM으로 좀 전환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증하는 디램에 대한 어떤 수요에 대해서는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디램 수요가 폭증하게 된다면 이것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마이크론도 아니고 SK하이닉스도 아니고 삼성전자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레거시 디램의 어떤 수요가 폭증하게 되면 이 수요를 모두 다 감당할 수 있는 곳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번 주 들어서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의 그렇게 강력한 매수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정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은 10만 원까지는 열어두시고 물론 우리가 가면은 갈수록 이제 좀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좀 더 길게 보시고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생성형 AI 확장 사이클로 디램 사이클에 이제 돌아섰고 이번에는 조금 그 사이클이 더 길게 갈 수 있다. 조심스럽게 삼성전자 10만 원까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또 수연님이 뉴스에서 밸류업 이슈가 나오는 걸 보고 한국 금융지주를 편입했다고 하십니다. 중장기적 시각으로 보유해도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삼성전자 다음으로 높은 비중으로 편입한 종목이거든요. 지금 좀 밸류업 이슈가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5월에 2차 프로그램 발표도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차장님께서 보시기에 밸류업을 믿고 한국 금융지주 기다려봐도 좋을까요? 이게 주식하면서 가장 믿으면 안 되는 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으면 안 나의 된다. 생각한 거와 다르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한 나의 유연함을 발휘해야 되는 게 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얘기할 때 AI를 시대 정신, 트렌드라 얘기하죠. 근데 밸류업도 제가 보기에는 시대 정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조정받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금융주 입장에서는 3월 말에 배당이죠. 배당락이 끝난 상황, 그리고 주총도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주식을 샀었던 그런 이유가 4월 초부터는 좀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4월 초부터 4월 11일까지 다음 주까지 총선이 좀 있는 상황이고, 총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5월 달에 발표하기 때문에 그럼 시간이 한 달 조금 더 남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시장 투자자들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은 내가 좀 매수를 줄였다가 그때 다시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국내 시장에 굉장히 안타까운 속성이긴 한데 수급이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2월 달에 우리 방송할 때요, 밸류업만 얘기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밸류업만 샀거든요. 그런데 3월 말에서 지금까지는 삼성전자만 얘기했거든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사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올 것이냐, 이걸 봐야 될 거고, 그들의 매매 패턴상 아마도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기 때 쯤에 좀 들어오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최근에는 추가 대책이라든지 시기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 수급이기 때문에 좀 밀렸다 보는데, 일단 저는 좀 기다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그럼 밸류업이 올라오게 된다면 뭐가 올라올까? 처음에 기억을 해보시면 자동차 먼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은행주 갔다가 그 다음에 증권주 같은 지주사 가는 종목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라올 때도 한 시기적인 부분은 좀 같이 고민하시면서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기적인 부분은 좀 같이 고민을 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수연님이 손절없이 최대한 홀딩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풀무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자, 풀무원 같은 경우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뭐 작년부터 두부도 많이 팔렸고 매출이 많이 올랐는데 매출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이 그닥 이렇게 오르진 않고 있어서 좀 걱정이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주가 흐름도 좀 10년째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김성훈 이사님, 어떻게 눈 딱 감고 매도 클릭을 해야 될까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성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요. 딱 풀무원을 생각했을 때 돈은 물론 따박따박 어느 정도 벌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성장과 어떤 미래를 그릴 것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는 잘 그려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그것을 봤을 때는 차라리 매도하시고 다른 걸 통해서 빨리 그런 부분들을 복구하시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수연님의 궁금증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수익이 쌓여가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내가 팔면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매도를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올라가다가 하락하는 구간에 팔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현상 차장, 어떤 전략이나 좀 원칙을 좀 세워놓으면은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좀 확보하고 덜 손해 보지 않을까요? 원칙 정해야죠. 이런 식의 생각을 하셨을 때의 대부분의 분들은요, 아마도 주식을 코로나 이후에 시작을 하셨을 겁니다. 즉 코로나 이후에는 강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너도 나도 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강세장에서 내가 좀 쉴 때 안 가서 매도를 하기엔 그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 그런데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빠지는 종목들은 계속 빠지고요. 오르는 거는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1조씩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최근처럼 변동성이 있고요. 수급이 쏠림 장에서는요, 강세장을 기다리는 것보다는요,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낫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구간 있잖아요. 그 구간을 내가 수익이 나면은 일단 뭐 더 아깝더라도 매도를 하고 이제 수익을 쌓아가는 전략이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다가 한 종목들이 좀 소위 잭팟 같은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거면은 일단 매도할 때 3분의 1 정도 매도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혹은 매도한 다음에 3일 동안 내가 매도한 가격가 오지 않는다면 전량 매도를 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저 개인적인 소신이기도 하고요. 그런 소신을 좀 있어야 된다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제가 직원으로 상담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항상 100% 맞는 건 없거든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경험적인 매매 패턴을 계속 녹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손절 없이 계속 똑같은 종목 들고 가는 전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 주든 2주든 조금씩 매매를 해가시면서 좀 수익을 쌓아가는 게 어떨까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세장 같은 경우에는 기다림이 가능하지만 최근 변동성이 크고 수급이 쏠린 장세에서는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가야 한다. 분할 매도 기준을 좀 정해서 대응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까지 저희가 다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두 분의 적극적인 포트의 참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현산 차장의 포트의 참견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제가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는 쌓아놓지 않았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싫어서 그렇게 안 쓴 게 아니고요. 지금 시장이 많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장이 적당할 때의 상담과 최근 이틀처럼 코스닥 종목들이 급락이 나올 때 상담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즉 지금 포트 안에서 보시면 삼성전자 우선주만 제가 비중 조절해야 된다. 즉 삼성전자가 많기 때문에 우선주 갔을 경우는 일단 너무 많은 종목 중에서 일단 빼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한국금융지주라든지 파트론, 현대백화점까지 종목들은 지금 종목들이 다 밀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밀렸다가 올라올 때 조금씩 줄이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 시대 정신인 밸류업이라든지 혹은 내수 중에서 가장 좋은 현대백화점이라 이런 종목들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올라올 때 빨리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빨리 올라오는 종목들을 매도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올라오는 종목들이 지금 팔기에는 조금 아깝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중이고요. 일단 추가적인 부분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 비중 조절 의견 주셨는데 그러면 수익 실현 관점에서 말씀 주신 그렇죠. 건가요? 일단 현금이 너무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비중 조절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좀 하락권에 있는 그런 종목들은 반등 시 분할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성훈 이사의 포트의 참견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 포트폴리오 보게 되면은 그분의 성격이 좀 보이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사두면은 웬만한 포트폴리오 교체를 안 하시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소위 트렌디한 종목들보다는 한번 샀을 때 웬만하면 손절을 안 하더라도 그래도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트폴리오 교체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트론은 현대차 우선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파트론 비중이 16%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비중이 크기 때문에 현대차 우선주를 통해서 좀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 코리아 서키트, 풀무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자릿수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 정리해서 합하게 되면은 두 자릿수로 좀 늘어나겠죠. 이것을 다 교체를 하셔서 현대 로템 같은 좀 이제 방산주에서 탑픽이 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통해서 좀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길게 최소한 2, 3년 정도 가져가셔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교체를 하시게 되면은 일단 사놓고 그냥 이전 놓고 가지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포트 리모델링을 좀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최종 참견, 포트에 대해서 최종 참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현상 차장은 현금도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김성훈 이사는 장기 투자의 장점을 살려보자. 이렇게 최종 참견을 해주셨습니다. 네, 박현산 차장의 포트의 최종 참견, 현금의 중요성을 또 알려주십니다. 현금도 종목이다라고 남겨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종목 장세 속에 전략 팁 한마디 남겨주시죠. 장이 어제 오늘 많이 빠졌죠. 코스닥이 이렇게 빠진 적은 오랜만인데 이럴 때마다 전화가 오십니다. 어떤 거 살까요? 그러면 저는 현금을 사라고 합니다. 그럼 현금을 어떻게 사라고 합니까? 있는 주식을 팔면 현금이 사지는 거죠.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반등이 내일 나올까요? 다음 주에 나올까요? 반등이 나올 때 정말로 사고 싶은 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우리 못 샀잖아요.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잡으려고 내가 해야 되는데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 때는 못하는 겁니다. 주식에서 가장 힘든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할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빠질 때 다 빠지는 건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도 종목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등이 나올 때 사고 싶은 걸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도 보유를 해야 한다. 현금도 종목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 김성훈 이사께서는 장기 투자의 장점을 살려보자라고 최종 참견 남겨주셨습니다. 수현님께 한마디 남겨주실까요? 네. 수현님께서는 역시나 한번 사두시면은 하루 등락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으신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셔서 장기 투자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편입을 해서 길게 가져가 보신다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최종 참견 들어봤습니다. 자, 수현님 보고 계시죠? 오늘 통화 참 반가웠고요. 두 분의 포트의 참견 잘 참고하셔가지고 더 부자 포트폴리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현님처럼 포트의 참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과 궁금한 것들을 보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의 참견 메일 같은 경우는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기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주요 종목 등락률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는 종목들이 부재한 가운데 미래 ING가 약 5주 미만의 거래량과 함께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이고요. 시디즈 역시도 9%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 이터닉스가 정규장에서는 강보합권으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는 3%대의 강세를 보이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오르는 건 엠젠솔루션입니다. 이 시각 현재 상한가에 진입해 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조금 미비한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총 700억 규모로 소규모의 기업인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엑스큐어 역시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이 밖에 큐리언트가 7%대의 오름세, HB테크놀로지가 6%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특징주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는 건 금호전기입니다. 금호전기가 3%대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흥국화재 우선주가 오늘도 시간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대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갤러리아가 1%대의 약세, DI도 역시나 오늘도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DI는 HBM 관련주로 오늘 정규장에서 16%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간에서는 소폭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또 이 밖에 현대GF홀딩스가 1%, 흥하이온이 오늘 정규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부각되면서 해운주나 물류주 단에서 상승이 강했는데 시간에서도 역시나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하락하는 건 GW바이텍이고요. 현재 5%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큐라클 역시도 3%대 약세를 보이는 점, BMT가 이 시각 현재 2.9%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오늘 정규장에서 17%의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삼성과 GS가 사우디에서 9조 규모의 대규모 가스 플랜트 공사 수주 소식에 관련주를 엮이면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시간에서는 약간의 밀리는 모습이고요. 모니터랩이 이 시각 현재 2%가량 밀리면서 7,52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상승과 하락률 4기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톡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5위는 필옵틱스가 자리했습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 AMD가 반도체 제조에 유리기판을 도입하기 위한 공급망 구축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리기판 테마가 강했습니다. 정규장에서 26% 상승하기도 했던 필옵틱스는 22%대 강세로 마감했고요. 시간외에서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 열어볼까요? 4위는 심텍홀딩스입니다. 지난해 적자 전환의 성적표를 발표했던 심텍홀딩스인데요. 하지만 이번 1분기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더 나은 성적표를 발표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약세, 시간에서는 4%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3위는 뉴파워 플라즈마입니다.
이 기업은 국내 유일의 플라즈마 관련 장비 업체로 어제 신제품의 글로벌 반도체사 공급 추진 소식을 전했는데요. 최근 5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현재 시간에서는 4%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내일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어제부터 좀 크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좀 실리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뭐 말씀하셨던 것도 내용도 있고 실질적으로 최근 리포트 내용을 좀 봤더니 원래 이제 본업은 이제 방막이라든지 시각 공정의 장비 그리고 뭐 전원 모듈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회사에 대한 이슈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도운시스라고 폴더블 관련된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수에 대한 IPO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한국 화이바에 대한 부분도 IPO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올해 본업이 그러니까 작년에 3,5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165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이제 24년도는 4,700억에 270억을 예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실상 이제 증권사 추정치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매 분기마다 체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고정비라든지 납품 여러 가지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리포트에 대한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경우는 본업도 살아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플러스 IPO에 대한 자회사 IPO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주가는 좀 그래도 우상향으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멘텀이 사라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상장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상장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모멘텀을 가지고 본업도 살아나고 IPO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좀 빠졌을 경우에는 좀 매수 쪽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회사 이슈, 특히 IPO에 대한 기대감 또 본업 모멘텀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2위 열어보겠습니다. 2위는 알서포트입니다. 알서포트는 대표적인 원격 진료 수혜주로 전국의 의료기관에 200여 곳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3%대 상승, 시간외에서도 3%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열어보겠습니다. 1위는 HB 테크놀로지입니다. 반도체 장비 전문 업체로 최근 유리기판 모멘텀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6%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리기판 모멘텀 앞으로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상 이제 주가라는 거는 실적보다도 기대감, 그러니까 향후에 더 실적이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작용하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앵커님 말씀처럼 이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 차세대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시장에서 좀 영향을 미쳐서 최근에 주가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본업은 LCD OLED 검사 장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봤더니 뭐 올해죠. 내용으로 보면 올해인데 뭐 기사 내용을 봤더니 SKC 자회사죠. 앱솔릭스의 글라스판 검사 장비를 납품 이력이 있고 올해 또 추가로 리페어 장비, 그러니까 수리 장비까지도 납품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약간 테마성으로 이제 오르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거는 뭐 내용만 봐서는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도 생긴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 같고요. 유리기판은 결과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다면 이쪽에 이제 먼저 이제 뭐 양산 체제를 갖춰 있는 회사들,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 이런 쪽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요. 주가는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먹거리와 앞으로도 갈 수 있고 관련주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위부터 1위까지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내일은 어떤 종목이 주인공이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주인공 미리 만나보는 내일장 101입니다. 자, 오늘의 101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101 박현상 차장은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김성훈 이사는 현대로템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박현상 차장의 내일장 101 이스페타시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픽 포인트는 어떤 거를 좀 선정을 해주셨나요? 반등 시 이제 대장주 말씀드렸는데 저희끼리 매매를 이렇게 하는 직원들이라든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꼭 사고 싶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을 시장이 조정 나올 때 매수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먼저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시장에서 뭐를 가장 많이 못 사고 사고 싶어 했을까? 1위는 한미반도체죠.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아마도 제 기억에는 이스페타시스 같고요. 만약 시장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빠르게 이쪽으로 아마 매기가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빠지는 장에 봐두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의 101 원픽 포인트로 반드시 대장주부터 공략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페타시스 매력 포인트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종목들이 이렇게 막 이스페타시스처럼 올라가게 되면은 저희가 테마와
그냥 종목을 구분하는 기준은 실적이 따라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하게 됩니다. 이스페타시스는 실적이 쫓아오면서 올라오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증권사들마다 컨센서스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900억 후반대에서 1000억 정도의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오게 된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요거를 이익을 시가총액 나오는 걸 PER 배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판단이 나옵니다. 이거 작년에 우리가 엔비디아 봤을 때 기억하시죠? 200배 때도 계속 올라왔잖아요. 즉 올라오는 종목들은 실적을 하나씩 확인을 해자의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근데 얘기 나온 김에 HBM 쪽 얘기 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네. 아마도 이런 종목들 그런 이스페타시스라는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의 실적을 확인하려 할 겁니다. 즉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항상 많이 헷갈려하는 게 아니 왜 내 거 HBM 안 가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똑같은 경우는 대장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즉 1분 실적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오를 때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그 캐파 증설이라고 하죠. 1.5배 정도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캐파 증설에 대한 근거는 신규 4공장이 본격적인 가동이 하반기에 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캐파가 증설되면 실적이 쫓아오는 구조 이렇게 같이 보신다면은 뭐 빅테크들 지금 데이터 센터 지금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충분히 꾸준하게 쫓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 이스페타시 보신다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섹터에 훈풍이 불 때 대장주를 먼저 확인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런데 이스페타시스가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오늘은 이 4만 원 선을 겨우 지켰거든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좀 공략을 해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고 차트를 보는 이유는 나이스한 타이밍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딱 제 눈에 띄인 거는 21선이 먼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가격대부터 21선 부분까지 조금씩 한 두세 번 정도 나눠서 하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전고점 부근 45,000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 같은 경우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큰데 35,000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성훈 이사 내일장 원어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입니다. 자, 현대로템의 원어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수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폴란드 1차 계약에 이어서 2차 계약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다른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수은법 통과로 인해서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가장 큰 수혜는 현대로템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2차 계약이 된다라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집트, 인도, 사우디 등 그 외의 계약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로템의 원픽 포인트로 이제 수은법 통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폴란드의 2차 계약이 가시권에 들어온 점을 주목을 좀 해봐야 될 텐데 폴란드 2차 계약 시 기대 효과 그리고 성장 스토리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폴란드 1차 계약을 통해서 지금 K2 전차가 지금 빠르게 출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그것도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요. 1분기 실적 역시도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미루어 짐작을 해본다라면은 역시나 4분기에 이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엄청나게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어려웠는데요. 하다못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끊임없이 양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믿을 것은 실적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 올 한 해 내내 실적에 대한 어떤 미스 가능성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마니아 역시도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인도도 1,400대, 사우디도 약 1,200대의 노후 전차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만들어진 지 한 1960년대에 만들어진 전차를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 정도 대규모 전차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서 현대로템 정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도 있고 독일도 있습니다만 가성비에서 소위 게임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와 사우디 입장에서는 독일과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는 우리나라의 현대로템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에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로템 외국인과 기관의 거센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9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기회 눌림목 매수로 좀
전략을 좀 세워보면 어떻겠습니까? 네, 직전 고점까지 남은 상승률이 약 4%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4% 정도만 넘어가게 되려면 소위 말해서 전고점 돌파라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것만 또 노리는 수급들이 또 빠르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 정도로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단기로는 5만 원, 손절가는 3만 3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내일장 101 박현상 차장은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김성훈 이사는 현대 로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연휴를 하루 앞둔 중화권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사계지수가 약보합권으로 마감했고요. 선전이 0.4% 하락, 또 항생지수가 낙폭이 깊습니다. 1.5% 이 시각 현재 16,66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미중 정상이 4개월여 만에 직접 대화에 나섰습니다. 전화통으로 이뤄진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이 됐는데요. 양국은 소통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경제 안보 영역에서는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또 대만 문제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는데 최근 이렇게 반도체와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영역에서도 패권 경쟁을 두고 있는 양국의 이견을 확인한 자리에 아시아 증시는 이렇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내일은 중화권 증시가 청명전 연휴로 대거 휴장합니다. 중국과 대만 그리고 홍콩 증시가 모두 휴장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개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캬크 지수 모두 강보합권으로 출발했습니다. 잠시 뒤 유럽에서는 3월 CPI와 2월 실업률이 발표되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한경 코리아마켓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도 포트의 참견으로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